민주당이 그런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식은 민주당을 이깁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누가 적폐입니까? 기호 3번 할 말은 한다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 오세훈이라는 후보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래!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오세훈이니까 엑스포에도 못 빠져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입니다. 김동원들의 진술이 조작됐던 흔적이 매우 강하게 보여집니다. 헌법 정신 부정하는 지망원과 재판 불복 거론하는 이해찬 대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예 그냥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대표라고 부르십시오. 네, 2월 1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만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특히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태를 놓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이죠. 네. 그리고 또 그분들 대다수가 욕설도 나오고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네. 일단 앞서 보신 대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과격분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상당히 센 표현이죠. 아무튼 당내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 반장, 역시 이제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오늘 민주당이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 판결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런 또 비판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군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또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대행,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오늘 평양을 출발해서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전 11시쯤 공항에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오후 3시 반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비행기에 탑승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정을 봤을 때 비행기에 탔다고 봐야죠. 그죠? 지금 이제 하노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곧 하노이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이미 하노이에는 지난 16일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도착해서 의전 부분을 챙기고 있잖아요. 김혁철 대표는 이제 의제 부분이니까 합류하면은 본격적으로 의제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행한 이제 최강일 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이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 워싱턴에 갔을 때 그때 동행했던 인물이고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함께 북미 협상 실무를 꼼꼼하게 챙겨왔던 그런 인물이고 김성애 실장도 저희 정치부회 시간에 많이 거론됐던 그런 인물이죠. 대미 관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국회 상황은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조금 전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이 무산이 됐고요. 국회 상황은 잠시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이 된 거죠.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백종문, 권재용 전 부사장 역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들은 노조원 부당전보, 또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이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회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대치로 꽉 막힌 국회 상황과 5.18 망언 후폭풍 관련 얘기부터 해보고요. 8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설전도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진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죠.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처리 순서를 두고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커지면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실상 그 기능이 마비된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게 될까요? 국회는 올 들어 본회 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지만 월급은 또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20일인데요. 즉 내일이 바로 국회의원 월급날입니다. 올해부터는 1.8% 오른 세비 1억 472만 원을 받는데요. 세금 등을 떼고 나면 매달 약 900여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그리고 지난 설을 앞두고서는 명절 휴가비 약 4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회동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국회 공기반장, 여의도 포청천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저 모두만은 웃기로 했잖아요. 예. 자꾸 갖다 놓고 부담되는 이거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사진 한번 찍고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사진 한번. 자, 일단 몰 땐 표정이 밝았는데요. 1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국정조사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이 특위를 만들어서 다 같이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징계 문제는 다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 이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한국당 소속 권명재 윤리특위 위원장, 이 징계 대상을 확정한 그 데드라인은 정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에 징계안이 상정이 되면 이날부터 그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를 포함시키고 또 누구를 뺄지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여야 간사간 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더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윤리특위는 심사를 하기 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최장 2달이 걸립니다. 이렇게 자문위 의견을 보고받은 다음에 윤리특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지만 여기에선 또 처리 시한이 없다 보니까 의결을 놓치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삼당은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가 되면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330일 이후에 처리되는 걸 감안하면 내년 1월 말, 빨라야 2월 초, 총선 2달여 전이라는 시한에 몰리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신속 처리 절차에 회부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선거제 개혁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이 선거제 개혁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참고로 총선 1년 2개월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 남았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지역 정가에서는 예상 후보들 간 물밑 경쟁은 벌써부터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당장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총선 모드에 돌입을 했죠. 총선이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선거 전략에서도 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보가 가장 관심입니다. 초기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고 또 원래 정치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에 와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 초쯤에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첫 비서실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만큼 임종석 전 실장,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나 한국당 거물 지역구인 험지 또는 이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당 중진 의원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에서는요, 바로 이분,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총리, 이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면서 사실상 더 큰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의 민선도지사 또 여당 원내대표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뭐 어느 정치인든지 갖고 있는 마지막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총리 빼고는 다 대통령 빼고는 다 했는데 대통령 제가 충청 대망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대권입니다. 이 전 총리 꺼진 줄 알았던 충청 대망론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또 불발, 문희상 중재 무용지물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최 반장이 제목으로도 잡았지만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났고요. 또 오후에도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결국 오전에 만남에서는 입장차만 확인을 했고 오늘 하루 뭐 별 수확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지난달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커녕 제대로 된 상임위조차 열지 못하고 지난 17일로 회기가 끝났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1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는데 결렬됐고요. 이 국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끼리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야는 오전 회동에서 5.18 비하 발언 논란이 일었던 한국당원 3명에 대한 징계, 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제기됐던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선거제 개편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고요.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비리 의혹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받고 국회 정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18 망원 의원의 징계 문제,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 입법, 선거제 개편 등은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조건 없는 국회의 정상화입니다. 김태우 특검, 그리고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최근에 문다혜 씨 사건 등에 대해서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은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한국당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일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오전에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전남 목포시청의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죠. 목포 문화재거리 조성 과정에 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다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자, 앞서 자유연대 등 이 보수 시민단체 5곳에서 이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죠. 또 손혜원 의원도 이 의혹을 맨 처음 보도했던 SBS 기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네,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논의를 두고서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국회 윤리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 윤리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윤리위 내에서도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에서요. 최 반장 고성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 윤리특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는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 야당의 입장차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인 이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 3명뿐만 아니라 서영교, 손혜원 등 현재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하자라고 맞서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한국당 당내 징계 절차까지 밟은 5.18 망언을 이 다른 사안들과 뒤섞는 것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망언자들의 대표임을 자임하고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5.18 망언이 국민에게 아픔을 줬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5.18 망언이 다양한 해석에 불과합니까? 자, 일단 이 윤리위 전체 회의는 3월 7일 다음 달 7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전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할 여야 3당 간사 회동이 오는 28일에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이날 이 징계 여부를 논의할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인데요. 그만큼 이날이 첫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28일이면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만일 이제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징계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후속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그 5.18 망언 논란 관련한 징계위 절차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죠. 김진태 의원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서 이 시민단체들이 김 의원의 추방 운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춘천 시민연대 등 이 53개 단체가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 운동본부를 꾸리고 김 의원은 망언으로 정치 불신과 혐오를 조장해서 춘천 시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면서 김 의원은 더는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나저나 국장 제가 드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불안한데 좀? 뭔데요? 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뭔데요? 국장, 내더 이사 가세요. 내더 이사 가라. 뭐예요? 사가세요는 뭐고 사가라는 뭐예요? 뭐가 진심이에요? 사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반말이 진심이에요? 사가라라고 해야 되지만 아무튼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이 사람 더위를 먹었나? 왜 이래요? 정말 못 살리네요. 너무 춥네요, 갑자기. 스튜디오가. 옛날에 최 반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낮았어요, 최 반장. 예. 아무튼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니까. 정월 대보름이죠. 그래서 이제 내더위 사가라 한 건데 사실 저는 올해 더위를 국장한테 팔았으니까 제가 원래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는데 올해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오곡밥 또 나물 많이 드셨을 텐데요.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또 부럼이잖아요. 호두, 잣, 땅콩 이렇게 딱딱한 견과를 나이 수대로 깨무는 건데 1년 동안 또 이거 깨물으면서 건강을 기원하고 그런 거죠. 근데 국장은 그럼 한 50개 정도, 55개? 나이를 왜 이렇게 속이고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오늘 한국당에서도 이 부럼을 준비하면서 덕담을 서로 나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 우리가 가져오셨는데 원내대표실에 오면 이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이거 깨시고 나쁜 일 없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럼을 깨시고 올해 좀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좀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도 덕담을 하기는 했는데
회의에서는 뭐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냈죠. 문재인 정권과의 소위 전쟁을 선포한다. 아주 신랄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당이 지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아주 뭐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언급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가 한 건도 없다고 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최근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뭐 야권 공세가 더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 국가의 330개가 넘는 모든 공공기관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뭐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또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목적으로 전임 정권 당시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 대원들이 온라인에서 정치관여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해서요. 오늘 실형이 선고됐다면서요?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등의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전 사령관 측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는 건 건전한 여론 형성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이 내일 열리죠. 네, 보석 여부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 결정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 반장이 잘 좀 챙겨주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국회 정상화 또 불발, 2월 국회 진통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8일 남았습니다. 비핵화 담판을 벌일 회담장, 또 숙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찾을 경제 시찰지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흘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전팀에 이어서 김혁철 전 대사 등 의제 협상팀이 곧 하노이에 집결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나흘째 하노이 시내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숙소인 베트남 정부 영빈관을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 앞서 3일 전과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의상인데요. 자, 전날까지는 아주 가벼운 셔츠 차림이었는데 오늘 이 뒷모습, 이 깔끔한 정장을 갖춰 입고 서류 가방까지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경호 담당인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또 실무 외교 담당인 박철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 등 일행 전원이 정장 차림을 했습니다. 자, 시사하는 바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숙소 점검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책상 앞에서 만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측에선 데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15일 하노이에 도착해서 의전 및 경호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 몇 군데 주요 장소를 꼽아봤는데요. 자, 먼저 랑선성, 이 하노이 시내만 돌기에도 바쁜 시간에 김창선 부장은 북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죠. 자, 때문에 현지에선 전용기 참매 1호가 아닌 6로, 즉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있는 이 기찻길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기찻길의 중심에 바로 이 랑선역이 있습니다. 랑선역 안쪽을 좀 보면 의자도 몇 개 없고 편의시설도 전혀 없는 전형적인 작은 역입니다.
김창선 부장이 갔던 베이징, 광저우를 거쳐서 랑선, 하노이로 가는 특별 열차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베트남의 기찻길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랑선까지는 기차로 오고 랑선부터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노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소 하이퐁과 하롱베이입니다. 모두 베트남식 경제 개발을 상징하는 곳이죠. 항구 도시 하이퐁엔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박민성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과 함께 묶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롱베이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에겐 원산 갈마 관광지구 개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노이 시내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급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의전팀이 시설 점검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국립 컨벤션 센터 대신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과 또 별도의 일정으로 오페라를 관람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 김창선 부장이 어제 둘러본 걸로 알려진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11년 세워져서 문화재로도 지정된 베트남 최고의 공연장으로 약 9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인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출장가 있는 기자들 부럽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측에 좀 알아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이 높은 25일부터 마이빌리지라고 하는 공연을 하는데 예약은 모두 마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유럽식 공연 문화에 익숙한 모습 몇 차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 행사 땐 이렇게 발코니에 서서 여유롭게 엄지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천만 국민의 불타는 애국 충정과 우리 당에 대한 열화 같은 신뢰심이 뜨겁게 굽이치는 공연은 상중하고도 풍만한 정서와 세련된 예술적 경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의제 협상도 본격화됩니다. 김혁철 전 대사가 오늘 오전 경유지 베이징 공항에서 포착됐고요. 오전 3시 30분쯤에 하노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카운터파트인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도 내일쯤 하노이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막판 의제 조율과 더불어 공동선언문 초안 작성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이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노이 선언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 ICBM 반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제재 완화 등 미국의 보상적 상응 조치가 담길 겁니다. 이 상응 조치는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하는데요. 종전선언과 북미 국교 정상화, 그 이후 전개될 경제 투자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자 CNN 기사입니다. 복수의 고위급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미가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국교 정상화, 즉 외교관계 수립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Yeah. exchanging ambassadors. How long before that happens? Good question. Hopefully soon, but we'll have to get things moving first. A little bit early for that. We have to get things moving. 네, 참고로 저희 정치부 회의에서는 이 CNN보다 딱 일주일 앞서서 북미 연락관 관련 예측을 내놨는데요. 요새 신토토의 활약 좀 뜸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가는 과정에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시 연락이 가능한 채널을 둘 거라는 얘기죠. 이 북미 간 대화 채널 개설 논의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4년 10월 이 당시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25년 만입니다. 네, 신토토 아직 죽지 않았다. 네, 못 다룬 속보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미 의제 협상 재개 임박, 상호 연락관 교환 검토, 관계 정상화 신호탄.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또 의제 투트랙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전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의제 협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의전팀인 김창선 부장 일행은 오늘로 나흘째잖아요.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오늘은 베트남 외무성을 찾았다고 들었고 그 국빈 방문 동선 또 숙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총점검하는 그런 단계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선 뒤에 베트남 외무성으로 향했고요. 약 2시간쯤 이곳에 머문 뒤에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일간의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 당국과 최종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신반장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박민성, 또 하이퐁, 하론베이 등 경제 시찰 행보를 포함해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들렀던 주석궁, 또 오페라하우스 공연 관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뭐 다 눈에 선하죠. 네, 뭐 저는 다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 숙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멜리아 호텔과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 이 두 군데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전팀이 두 호텔을 모두 뭐 여러 차례 방문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어디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전 문제는 이제 얼추 마무리됐고 마지막 동선을 점검하는 단계로 일단 비춰지는데 의제 협상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의제 협상이 어렵잖아요. 지금 북한 의제팀이 오늘 저녁쯤에 하노이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혁철 전 대사이자 이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 또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오늘 오전 평양을 출발해서 경유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쯤에 하노이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혁철 대표야 미국 비건 대표와 함께 평양 실무회담을 벌인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또 최 직무대행과 김성애 실장 또한 지난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행에 동행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도 배석한 바가 있는 이 대미 외교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자, 미국 팀은 이 비건 대표에 앞서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를 비롯한 실무진이 먼저 하노이로 출발한 상태죠. 자, 이 웡 부차관보는 비건 대표와 함께 평양에 같이 다녀왔던 인물이고요. 실무 협상에도 이런저런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 웡 부차관보와 현재 하노이에 같이 머물고 있는 박철 조선 아태이 부위원장이 먼저 1단계 협상을 진행을 하고 김혁철 대표와 비건 대표와 모두 하노이에 집결을 하면 그때 2단계 협상, 그러니까 본격적인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들끼리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협상을 진행할 거라는 게 양 반장의 설명이었고요.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뭐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 또 북미 연락관 교환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 간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 그런 이슈잖아요. 어때요, 최 반장?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도 진전이 있을 걸로 보입니까?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한다 이렇게 화답을 한 바 있는데 어제 종교 지도자와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문 대통령 남북 경협 중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금강산 관광은 남측의 독자적인 제재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비해 유엔 제재나 미국 정부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 제재의 외형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 북한의 이 초기 상응 조치로 제시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넣기보다는 정상 간 이면 합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연락관 교환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CNN 방송이 북미가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고위급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제1항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한데요. 국가 간 관계 수립은 통상 이익대표부, 또 그다음 연락사무소, 또 마지막으로 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순서로 진행이 관례적으로 되어 오는데 이 연락관 교환 논의가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상 연락사무소 설치를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교안보 소식 관련해서 저희가 자주 인용했던 언론 중에 하나가 산팔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유명한 북한 전문 사이트죠. 그 산팔로스의 수석 연구원이 오늘 우리 국회를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내놨죠. 네, 이 조엘 위트 수석 연구원이죠. 클린턴 정부 당시에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달성할 수는 없다. 단계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소위 스몰딜에 머물 것이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상황이 진전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나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99%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데 기이하게도 북한에 대한 그의 직감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외교든 압박이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He had one meeting in the Oval Office. President Obama went to that meeting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sure that President Trump understood that North Korea was going to be the biggest challenge he would face, foreign policy challenge he would face in his term in office. And President Trump left the meeting feeling he'd have to take care of a big mess that his predecessors had left behind. And it's reflected in periodic statements that Trump makes, even to today, in the past few days. Periodic statements reminding listeners that he thought President Obama was going to start a war and that he has been fixing this situation. 자, 그리고 조엘 연구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로부터의 위협을 종식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노벨 평화상 수상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날 후보로 추천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버린 바람에 지금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죠. 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 국제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도 고려하지 않았느냐, 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또 반대로 아베 총리도 작전이 있겠죠. 지난 4월 말에, 지금 4월 말이 되면 새 일왕이 즉위를 하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5월께 또 트럼프 대통령 방위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네, 자, 이 소식도 짧게 하나 다룰게요.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온 거죠? 네, 최반장. 신념을 인정을 한 건데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28살이고요. 28살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차례에 걸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끝낸 상태였는데요.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등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이 폭력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후 입대 거부를 결심했지만 주변에서 이 설득으로 결국 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적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회관 관리병으로 자원을 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자, 이후 이 폭력에 시달리던 후임병이 탈영을 해서 이 동료 병사들이 처벌받는 일까지 목격하면서 2013년 제대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14번이나 재판도 받은 바 있고요.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이 신념이 형성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종교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네. 자, 아까 이제 3시 30분에 이제 베이징에서 김혁철 특별대표 일행이 비행기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대로라면 현지 시간 오후 6시 40분. 2시간 차인가요, 우리가? 네. 그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 8시 40분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관련한 속보 좀 챙겨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미 하노이서 의제 협상 재개 임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그동안 보복성 재판 가능성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은 드루킹의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더라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법정 구속은 지나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변호인과 법원 재판 과정에 모두 맡기고 기다리자 하는 것은 꼭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노심 판결도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5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내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주장은 김경수 지사와 또 킹크랩 이렇게 연결지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현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검에서 편의를 위해서 찍었던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댓글 기사 목록, 선풀운동을 김경수 지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댓글 기사 목록을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킹크랩을 사용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또 드루킹의 진술 증거 등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노트를 보시면, 먼저 드루킹 것을 보시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 2명의 노트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순서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을 접견했던 변호사가 한 자리, 한 접견실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접견을 하거든요. 이 노트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줘 가면서 진술을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흔적으로 정황 증거로 매우 강력하게 보이는 자료들입니다. 조작됐을 것 같다는 매우 이제 중요한 정황들인데, 네, 이와 함께 실형 선고와 별개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데도 법정 구속을 한 건 무리한 처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는 창원에서 새해 첫 예산정책 협의를 가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늘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구속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역 지사하고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 경남 도민들에게도 피해를 안 미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렇게 구속했을 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에 나섰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그런데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사법부에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가 넘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구속시킨 1심 재판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그 대표란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 질서 파괴 행동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볼 것을 권고합니다. 네,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주제를 바꿔서 공항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이 공항 때문에 난립니다. 공항을 지어달라는 곳, 공항을 짓지 말아달라는 곳, 공항을 옮겨달라는 곳, 공항 때문에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곳 대부분 한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수년째 공항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취재한 곳인데 여전히 논란인 지역이 해반입니다. 지금 제 뒤로 이 비행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20분 정도 이곳에 서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10여 대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끝자락에 위치한 조용했던 어촌마을이 지금은 연일 신문과 TV 뉴스에 등장하는 동네가 돼버렸는데요. 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지금의 갈등은 더 큰 충돌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네,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 대부분 공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들 잠깐 살펴보죠. 부산 신공항 문제입니다. 몇 년 전 밀양이냐 가덕도냐 갈등을 빚다가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이 신공항 건설 추진에 뜻을 모으고 부산이 앞장서서 이 김해공항 확장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죠.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에서 해당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요즘 이 새만금 신공항도 논란입니다.
최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이 새만금 신공항은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안금 인근의 청주공항, 무안공항, 군산공항 등도 겨우 운영이 되고 있는 판에 또 공항을 짓겠다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거죠. 자칫 1,000억 원 넘게 투입해서 지었다가 개항도 못하고 없어진 울진공항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의미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 물론 많습니다. 설령 적자가 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자 무서워서 공항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라면 전 국민이 인천국제공항 이용하라는 거냐, 수도권 중심 논리다 이런 겁니다. 자, 이래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주 신공항도 문제죠. 제주공항 최근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어도 문제, 안 지어도 문제, 전국 곳곳에 공항 몸살 언제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 네, 아까 이제 고반장의 밀착 카메라 시절이었네요. 언제적이에요? 4, 5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내용부터 좀 알아볼게요. 분석 소식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저도 이제 아까 발표 내용을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기존 주장의 그 근거를 뭐 제기하는 이제 그런 뭐 분위기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아시다시피 그동안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직후부터 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 보복성 재판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발표는 그동안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발표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교수 이런 얘기했습니다.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공모는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내놔라 라고 검사의 패소, 그러니까 김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차정인 교수는 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은 마치 김경수 지사가 이 도두영 변호사의 샌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서 임명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를 해뒀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동떨어졌고 실제 드루킹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김 지사를 또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유무죄의 판단과는 별개로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 구속 여부를 뒀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연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게 옳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입법부가 재판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그런 주장을 의식해서였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만 했을 뿐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는데 타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 전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원래 오늘 오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다가 또 뭐 일정 조율 차질 등을 이유로 조금 전인 오후 5시쯤에 협의가 시작이 됐는데 협의는 진행 중인데 우선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는 속보가 먼저 들어와 있고요. 이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결론을 내겠다는 분위기여서 뭐 최종談판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바로 나왔어요? 네, 김의겸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경사노위 출범 석 달 만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환영한다라면서 이 타협, 양보 정신을 통해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요. 이 앞으로 정부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어제 스텔라 데이지호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그런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수색 사흘 만이죠, 고반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 업체 용역을 맡기고 지난 14일부터 사고 해역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수색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블랙박스를 찾은 겁니다. 외교부는 어제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고 해역에서 심해수색을 하던 중에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VDR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2017년 3월이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건데요.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우리나라 선원 8명을 포함해서 22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어제 실종자 가족인 허경주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뉴스룸에 직접 출연을 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처음 블랙박스가 회수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 블랙박스가 회수가 됐으니까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빨리 회수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2년이나 길게 시간이 걸렸던 것인가. 예. 이런 허탈함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로 잡겠습니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신반장, 오늘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네, 5.18 망언, 5.18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과정 유진님, 5.18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자들을 추천하는 것은 바로 한국당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견 주셨고요. 닥터 와인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도끼님, 좌파 우파 떠나서 5.18 망언은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아베 총리가 추천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종칠님은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우리에겐 평화를 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라포레스타님, 트럼프 노벨 평화상 받을만하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자, 푸른 하늘님,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헌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했던 이 망언에 대한 의견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 망언이요? 뭐요? 네. 아, 다시 한번 모태솔로? 언급하지는 양반장 모태솔로? 않겠습니다. 네. 아까 해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악화됐어요. 네, 이 베르디님이 양반장 미남이야. 그럼요. 네, 후디 멜로님 안경을 벗을 때 유재석인 줄 알았어. 그건 등의 아니에요.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레이 스캐벤저님 다정에 끝나고 양반장의 신반장 옥상으로 소환할 듯. 아, 우리 양반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신반장 뒤에 폭이 최 반장은 가끔 이건 제가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최 반장은 가끔 따라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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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늘 응답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첩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 설정위원회 또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이슈를 다뤘고요. 김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지금 하노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했었죠. 내일부터 의제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있는데 과연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극적으로 회생할지 저희 정치부회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일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장 지금 외워서 하신 거예요? 아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야, 신경 쓰지 마요. 진짜 언제나 대단하다. 애드립은 준비돼 있으니까. 야. 네, 뭐 네.